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서초구 일대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던 34살의 남자입니다.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더 낫다는 마음에 처음 시작했던 일이 이 택시 일인데요. 하면 할수록 정말 만만찮다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요금으로 시비를 거는 손님은 귀여운 수준이고 밤에 취객을 상대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죠. 시트에 토해서 하루를 공치는 것도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정신을 잃는 일도 다반사지만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 심지어 품속에 숨겨놓은 흉기를 꺼내는 사람들까지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어머니나 동기들, 동생들한테 얘기하면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숨만 내쉬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했던 나름 건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30을 눈앞에 둔 나이에 갑자기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박차고 뛰어나왔으니 얼마나 어머니가 속상해했을지 짐작하지도 못하겠네요. 저는 그날도 푹 절은 파김치꼴로 운행을 끝내고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희망 드림빌, 제 유일한 안식처예요. 그 안으로 들어서면 절 보자마자 올망졸망 인사하는 꼬물이들, 졸린데도 잠을 깨우려고 눈 비비며 기다린 희망 드림빌의 동생들을 보면 묵은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랄까요. 8명이 나란히 서서 배꼽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네요. 제가 부시시 웃음을 터뜨리고 그 아이들 앞에 등에 지고 온 선물 보따리를 풀었어요. 뒤에서 혀를 쯧쯧 차며 나오는 어머니, 아니 희망드림빌 원장님께서 제 등짝을 힘껏 내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기들 자는 시간엔 오지 말라 했지. 너만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겨우 잠든 애들을 아유 얘네들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에휴 꼴은 이게 뭐야. 그러게 그 좋은 직장 왜 때려쳐서 무슨 정신으로 남들 다 되지 못해 안달인 공무원을 때려친 거야? 예. 우리 어머니 잔소리는 일절만. 12시 넘었으니 오늘 은우 생일이고 이 질투쟁이들이 은우 장난감만 챙기면 난리 나니까. 그리고 저는 내일도 일해야 되니까 시간 날 때 왔어요. 아휴, 머리도 좋은 놈이 다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사실 원장 어머니나 제 보육원 동기들이 제게 하는 소리는 꾸중이나 비난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를 향한 걱정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 어머님 잔소리를 뒤로한 채 아이들에게 선물 꾸러미들을 안겨주었어요. 입이 함지박하게 벌어지는 동생들을 보니 피곤했던 몸도 금세 쌩쌩해졌죠. 저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채 희망브림빌에 들어오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나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버려지거나 길거리에서 발견된 희망드림빌 아이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훨씬 머리가 굵었던 9살의 나이에 희망드림빌에 들어온 아이였거든요. 이미 철이 들 대로 들었던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울음도 터뜨리지 않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이곳에 가졌던 첫인상은 천국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살던 가정은 보육원보다 못한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저는 아픔이 뒤따랐던 어린 시절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는 안락함을 여기 보육원에 와서야 처음으로 느낀 아이였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구룡마을 달동네에 살아도 부모 그늘에서 자랐으니 그래도 고아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잘 알잖아요. 부모가 다 같은 부모는 아니란 사실을.
웬만한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어리광 부리며 놀 나이에 저는 집안에 갇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적막함이 제 친구였고 외로움은 제 형제였네요. 어린 시절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어린 저를 두고 나가야 했습니다. 걱정돼서 불안해서 힐끔힐끔 뒤돌아 바라보는 엄마에게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래야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엄마는 늘상 술에 취해 있던 아빠에게 절 맡겼어요. 그러면 어린 저는 늘 주눅이 든 채 하루 종일 벽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다가 엄마가 어느 날부터 나가서 일하지 않는 날이 시작됐습니다. 너무도 기뻤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엄마의 얼굴은 노랗게 변해갔고 엄마의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저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엄마는 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복수에 찬 배를 껴안고 엄마는 신음을 끙끙 앓아댔어요. 하지만 어린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떨기만 할 수밖에요.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돈 내놓으라며 보험 들어놓은 거 없냐며 마른 장작 같은 엄마의 몸을 흔들어댔어요. 저는 그때 난생 처음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말렸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라도 지키시려고 제 몸을 꼭 껴안아 주셨지만 어린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하는 조그마한 몸이, 나뭇잎만한 제 손이 너무 미웠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8살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겨우 이름 석자나 쓸 줄 알고 들어간 초등학교에서 저는 다른 세상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 말고 다른 아이들은 다 달랐어요. 저와는 옷도 냄새도 학용품도 쓰는 말도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고 그 아이들이 쓰는 물건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새 것인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네요. 그리고 하나같이 똑똑했어요. 이름만 겨우 쓰는 저와 달리 그 애들은 책도 잘 읽고 쓸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코딱지만한 저희 집 단칸방에서보다 더 움츠러들었네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다만 엄마의 배가 너무 부풀어서 언젠간 풍선처럼 터질까봐 그것만 늘 두려웠어요. 그렇게 저는 9살이 됐습니다. 그날도 우리 집은 늘 그렇듯 온갖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윙윙 울려댔어요. 한바탕 집안 세간살이를 다 깨뜨린 채 난동을 피운 아버지가 나간 이후 어머니는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맨날 머리를 감싸 안고 울기만 했던 엄마가 그날따라 조용한 것이 참으로 이상했죠. 가만히 숨을 고르던 엄마가 끙 힘을 내어 부엌으로 나갔어요. 불안해서 엄마에게 다가간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엄마를 보자 겨우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섬주섬 따뜻한 밥과 몇 가지 없지만 새 반찬을 해주었어요. 맨날 참치캔이나 따먹거나 간장에 비벼 먹던 저에게 그 밥상은 정말 꿀맛이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엄마는 저를 꼭 껴안고 잠을 데워주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기는 처음이었죠. 그런데 자다가 선택한 기운에 놀라 잠이 깼어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던 교회 전도사님이 내복바람에 저를
싸늘하게 식은 엄마의 팔에서 빼냈던 거죠. 그렇게 제 인생 마지막 꿀잠은 끝이 났습니다. 서둘러 구급대원들이 엄마를 데려가고 다른 보호자가 있냐고 묻는 말에 전도사님이 머뭇거리셨어요. 그러다 이내 아버지가 사기치다가 경찰에 잡힌 걸 알려주러 왔다가 우리를 발견했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그 밤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은 이유도 전 알게 됐네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멍하게 있었어요. 엄마의 장례식 때도 이후에 전도사님과 주민센터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여기 희망드림빌에 들어올 때까지도 전 꿈꾸는 것처럼 멍했네요. 제가 온 희망드림빌에는 저보다 큰 아이들보다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슬금슬금 제 곁에 다가와 저를 만지고 뭔가를 물어댈 때도 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원장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도 위태롭게 보여서 정말 많이 껴안아주고 싶었다고. 하지만 고슴도치처럼 잔뜩 나를 세운 아이가 놀랄까봐 다가가지 못했다고요. 이렇게 잔뜩 날선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끈 것은 희망드림빌의 어린 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늘 사랑과 헌신으로 절 돌봐준 어머니였고요. 저보다 어린 아이들은 밤마다 슬픔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을 제 엄마가 그랬듯 꼭 껴안아줬습니다. 남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여긴 제게 천국이었어요. 외로움과 아픔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생들이 울 때면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네요. 이미 손을 내주지 않아도 될 만큼 머리가 굵었던 저는 그곳에 빨리 적응해 나갔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원장 어머니를 도와 희망드림 빈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했고요. 공부도 곧잘 했어요. 원장 어머니는 항상 저보고 의사가 되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꿈이 있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이 되고 싶었죠. 어린 시절 차갑게 굳은 어머니를 세심하고 안타까운 손길로 수습하던 소방대원들을 떠올리면서 그 길을 꿈꿔왔거든요. 저는 사회에 나와서도 그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도 잘 다니고 취업 준비 기간도 잘 견뎌냈어요. 그리고 24살 어린 나이에 마침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네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고아 청년의 인생에 이 사건이 사실 대박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박 정도는 되는 작은 성공이라 자부했어요. 제가 공무원 임용장을 받고 원장 어머니에게 보여드린 날,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원장 어머니는 변변찮은 보육원 형편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잘 커준 것도 늘 대견하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임용장을 안겨주고 계속해서 후배 원생들의 지원을 약속하는 제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소중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제 인생에서 일어날 줄은 그때 전 몰랐습니다. 임용을 하고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제법 월급값 할 줄 아는 소방관이 됐다고 자부하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저와 제 사수인 선배 소방관이랑 다급한 출동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은 터널에서 일어난 오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이었어요. 이미 저희가 진입했을 때는 자욱한 연기가 뿌옇게 플라스틱 안으로 만들어진 터널 안을 잔뜩 메우고 있었네요. 그리고 화염에 휩싸인 차량들마저 겨우 보이는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 순간 선뜻 두려움이 들더군요. 이런 감정을 가지는 현장은 살면서 많지 않았거든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지만
터널 속에서 울리는 처절한 비명소리와 신음소리에 저절로 제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펑 하고 터널 안 한쪽에서 자동차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희미한 폭발 불꽃이 보이는 곳으로 바로 달려갔죠. 하지만 제가 갔을 땐 이미 터널 천장에서 플라스틱 구조물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쯤 되면 진압조가 투입하는 것은 무리인 상태였어요. 소방관들도 사람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 방향으로 선회야 하는데 그만 의협심이 앞섰던 제가 그런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만 것이었죠. 왜냐하면 고통에 찬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저돌적으로 터널로 진입하니 망설이던 선배 역시 절 따라서 함께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연이은 폭발음 속에서도 뚜렷하게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간 곳에서는 찌그러진 차 안에 갇힌 한 여성이 울부짖고 있었죠. 다급해진 저와 선배는 아무리 구조도구를 써가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마에서 왼쪽 눈가에 벌건 화상을 입은 여성의 얼굴을 마주보니 도저히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조수석에 앉아 의식을 잃은 남성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운전석에 있는 여성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운전석에 있는 여성을 구하는 절 보던 선배는 터널 벽면에 거의 붙어있는 조수석으로 가 문을 열려고 했죠. 제가 겨우겨우 운전석 차문을 열고 여성을 꺼낸 직후 보조석에서 사투를 부리던 선배 역시 거의 그 남성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을 화염에 휩싸인 차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는 선배를 돕기 위해 뒤돌아섰어요. 그 순간 갑자기 자동차가 펑 하고 터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을 차렸을 때는 눈앞에 찌그러져 있던 자동차가 벌겋게 타고 있었고 불길에 휩쓸린 선배는 풀썩 쓰러진 채 아무런 미동이 없었네요. 겨우겨우 제가 그 선배에게 갔을 때는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배의 장례식, 그리고 그 화재 사건과 관련된 조치와 조사가 다 종결될 때까지 저는 꿈속을 걷듯 몽롱한 상태였어요. 마치 그 옛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요. 그렇게나 노력했지만 그 사고 트라우마에서는 쉽게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려 했었던 여성조차 결국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를 얻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단잠을 한시도 자지 못했던 저였지만 불면증이 너무도 심해서 결국 약까지 먹게 됐어요. 꿈만 꾸면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우시던 선배의 부모님과 만삭의 배를 부여잡은 채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던 선배의 아내분의 모습이 꿈속에서 무한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제 자책은 그렇게 시작됐죠. 나 때문이야. 내가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았다면 선배가 그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그토록 구하려고 했던 그 여자도 결국 나 때문에 장애를 얻게 됐어. 난 쓸모없는 놈이야. 하지만 하염없이 후회를 곱씹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다고 죽은 선배가 돌아올까요? 그녀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전 소방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만류했지만 저 때문에 소중한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계속 소방관으로 근무할 염치가 남아있질 않았네요.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말수가 없어진 저를 희망드림빌 원장 어머니와 보육원 동생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알아채고는
뭐라도 하자 싶어 세상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이 택시일이었어요. 제가 그 옛날과 같은 골방을 짓고 그 속에 숨어서 움츠러드는 모습을 절 사랑하는 원장 어머니와 동생에게 도저히 보여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가만히 방 안에서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곱씹는 것보다 몸이라도 움직이면 더 나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 비가 너무 많이 와서인지 인적도 드물고 거의 공칠 것 같은 생각에 그만 접자는 생각으로 시동을 걸 때였죠. 그런데 갑자기 차문이 덜컥 열리더니 하얗게 센 긴 머리채를 늘어뜨린 노파 하나가 뒷좌석에 천연덕스럽게 타더군요. 비도 추적거리는 데다가 야심해서인지 아무리 노인이라도 덜컥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손님, 제가 운행을 마감하려고 했는데요. 저기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가는 방향이 맞으면 태워다 드리지만 다르다면 죄송하지만 다른 택시를 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묵묵부답 뒷좌석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어요. 갑자기 뒷목에서 서늘한 한기가 스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군요. 그래서 백미러로 뒷좌석을 슬쩍 바라봤는데 노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굴 표정을 할 길이 있나요? 더 겁이 날 수밖에요. 그래, 그냥 내리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걸려던 찰나 가야 해 나는. 노인 특유의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가 조그맣게 뒷좌석에서 들려나왔습니다. 또다시 뒷좌석을 백미러로 흘끔 보는데 휙 하고 얼굴을 드는 노파.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남자인 저라도 비명을 참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니 뭔가가 이상했어요. 비 맞은 중이라도 되듯 흥얼흥얼 뭔가를 중얼거리는 노파가 절 보고 씩 웃더군요. 어이여가 올 딸내미 있는 그곳으로. 그러고는 해맑게 웃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아예 몸을 획 돌려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슬쩍슬쩍 살펴보는 게 더 겁이 나서 오히려 정면으로 응시하니까 그제야 두려움이 좀 사라졌네요. 사실 그녀의 입성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거뭇거뭇 오물이 약간 묻은 것 같긴 해도 질 좋은 옷감에 한눈에 봐도 딱 명품 스타일의 정장 투피스, 영락하는 부유층 노인의 모습이었죠. 다만 옷차림보다 오히려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제대로 보니까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 바라보던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칭얼거리는 할머니에게 조심히 말을 걸었어요. 어, 왜 우세요? 어서 가. 우리 딸 비 오면 무서워한단 말이야. 보육원 근처에 마련한 자취방에 가서 뽀송하게 씻고 잠이나 자려고 했던 결심이 흔들렸어요. 왠지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를 보자 괜스레 짠해지는 거 있죠. 선배의 사고 이후에는 이제 그만 오지랖 부리지 말자고 결심했던 다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제대로 된 행선지가 나올까 의심한 것도 무색하게 바로 할머니는 대꾸했네요. 승화원, 너 때문에 너무 늦었잖아. 네가 빨리 왔어야지. 올 딸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소름 돋치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냥 묵묵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할머니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왜 이 오밤중에 그곳으로 가냐고요. 내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비싼 게 들어있단 말이야.
저도 사람인지라 비싼 걸 잃어버렸다는 말에 호기심은 바짝 생겨났지만 애써 억눌렀습니다. 어서 이 불쌍한 노인네 분실물 찾아주고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쉬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승하원에 도착했네요. 차에서 내리니 관리인이 나오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저승문을 지키는 사자처럼 무섭게 생긴 승하원의 관리인은 추적거리며 내리는 비에 귀찮은 기색이 가득했어요. 이분이 아니, 오늘 중 한번 여기 다녀가셨나 봐요. 여기 따님이 있는데 그 근처에 지갑을 두고 나오셨다고. 찌뿌린 얼굴로 할머니의 얼굴을 무리하게 비투던 관리인. 그런데 그 관리인이 갑자기 허둥지둥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 두 손 모아 공손히 안내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의아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분위기가 변한 노인이 절 되돌아보며 말하더군요. 같이 가야지. 참 이상하지만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불쌍한 노인네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따라가는 거라고 내심 변명거리를 꽁시렁거리며 할머니를 따라갔네요. 그리고 납골당 구석진 곳에 다다르자 어둑한 어느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하는 할머니. 왠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냥 있기가 뭐해서 그 비싼 거가 들어있다는 떨어진 지갑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그런 지갑 같은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지갑을 찾으려고 구석구석을 누비는 사이 저를 가만히 응시하던 할머니의 표정은 다시 칭얼거리고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이런 곳에 노인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때 마침 관리인이 깍듯하게 인사를 한 게 기억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순찰 중인지 자리를 비웠더군요. 택시 뒷좌석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타는 할머니를 한참 난감하게 바라보다가 그냥 저도 자포자기 심장으로 따라탔어요. 뭐 여차하면 경찰서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진짜 지갑 잃어버린 게 맞아요? 아, 거기 얼마나 귀한 게 들었는데. 뭐 돈이라도 많이 들었대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어. 네 놈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알지 못할 소리를 중얼거리는 노인을 다시 태우고 시내로 나왔는데 갑자기 고요한 택시 안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눈치를 보아하니 할머니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네요. 한밤중에 난데없이 납골당이랑 거리를 함께 헤매는 것도 참 인연이다 싶어서 제가 자주 가는 24시간 국밥집으로 할머니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동안 내내 저희 쪽 자리를 흘끔대던 사내 하나가 가만히 다가와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아유, 사장님, 이 밤중에 여기서 식사를 다 하시고 집에서 드시면 되시지. 몸은 아직도 많이 편찮으세요? 가만히 보니 밥만 드시느라 아는 척도 안 하는 할머니와 달리 푸근한 인상을 가진 그 사내는 할머니를 잘 아는 눈치더군요. 혹시 이 할머니 아세요? 아유, 그럼요. 이분 제가 식자재 되는 식당 사장님이에요. 성치 않으시다고 들었는데 아유, 짜내라. 따님 암으로 그리 되고 나서 정신을 좀 놓으셨다 들었는데 아유, 기에 놓으셨나 보다. 아우, 불쌍해라. 남자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에게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자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의 가정사가 아무리 짠하다 해도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된 나보다 더 나쁠까 싶어서 이제는 그냥 남한테 맡기고 나갈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식자재 상인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다시 저를 보고 할머니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에게 물어물어 할머니 집을 찾아갈 수 있었네요. 그렇게 찾은 할머니의 식당은 동작구에 있는 작지만 정갈한 백반집이었고 할머니의 집은 그 식당 2층 상가주택이더군요. 어느새 잠든 할머니를 업고 혹시나 싶어 당겨본 주택 현관문은 열려 있었어요. 멀쩡했을 때는 꽤나 정갈했던 노인이었는지 현관 근처도 집안도 깔끔했습니다. 할머니를 가만히 거실에 내렸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할머니가 제게 밥을 먹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금방 국밥을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제가 손살을 치면서 나가려고 현관 신발장 근처에 갔는데 그때 제 눈에 지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할머니와 제가 찾아다니던 작은 손지갑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서 할머니에게 건네자 갑자기 허겁지겁 그 속을 열어보던 할머니가 난데없이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이제는 다 해결됐다고요. 가뿐한 마음으로 그 집에서 나오려고 했던 저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뭘 보고 저리 우시나 싶어서 봤는데 지갑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작고 깡마른 여자의 얼굴이 슬쩍 보였어요. 아마도 국밥집 사내가 말한 작년에 암으로 죽은 딸인가 싶었죠. 너무 오열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사진을 치우려고 지갑을 낚아챘던 저는 또렷하게 마주한 그 사진 속 여자를 보고 갑자기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바로 제가 소방관 시절 교통사고로 일어난 터널 화재 사고 때 제가 차 안에서 구한 그 여성이었어요. 이마에서 눈가가 화상으로 약간 진이되어진 모습도 생사의 기로에서 너무도 절박하게 내게 손을 내밀며 응시했던 그녀의 얼굴도 내내 머릿속에 뚜렷이 각인이 됐던 까닭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여자분이 할머니 따님이었어요? 이럴 수가. 할머니랑 제가 인연은 인연이었나 봐요. 저 이 여자분 알아요. 몇 년 전에 제가 터널에서.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 반응이었어요. 좀 전처럼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라 갑자기 총기가 어려있는 말똥한 눈으로 가만히 저를 응시하던 할머니는 갑자기 저한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인연 한 3년만 더 이어가 보시게. 이게 뭐라고 나한테 주는 건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힘없이 거실로 들어가시더니 털썩 누워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그리고 비 오는 날에 돌아다녀 으슬으슬 춥기도 해서 거실 한 귀퉁이 벽에 몸을 가만히 기대 앉았어요. 희한하게도 그날은 사고 이후 저를 괴롭히던 악몽도 안 꾼 채 아주 오래간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게 자고 일어나 보니 할머니도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니 바라보다가 그 집을 나서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제 무릎에서 툭 하고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기 전 제게 건넨 봉투였죠. 저는 그냥 그 봉투를 할머님한테 내려놓고 나가려고 하다가 순간 호기심이 들었어요. 어젯밤 그 기이한 만남과 우연찮게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나도 극적이었던 탓이었을까요? 사실은 별 기대도 않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서 로또 용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로또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는 로또 용지와 휴대폰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 진짜 1등이라니. 다시 허겁지겁 주워서 대조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1등 사실이 변하진 않았어요. 오래전 당첨이 발표된 그 로또는 수령 기간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때 스르르 눈을 뜨고 일어난 할머니가 또다시 맑은 눈으로 절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나 그거 필요 없어. 다 늙은이가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겠어? 비단 옷을 입겠어? 할머니, 이거 자그마치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다 죽어가는 노친네가 10억이 넘든 100억이 넘든 그게 대수야? 왜 이걸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갖고 시험을 하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의 표정은 무덤덤하면서도 고요했죠. 자네, 이 나이가 되면 늙은이들은 제법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갖추게 되거든. 자네는 참 바르고 따스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는 걸세. 이걸 갖고 그대로 들고 도망가면 어쩌려고 이렇게 함부로 이런 걸 남한테 보이세요. 예? 괜찮아, 괜찮아. 자네라면 괜찮아. 하지만 거짓말 보태지 않고 전 한푼의 욕심도 생기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장소 다른 사람과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그를 속이고 몰래 갈취를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안 나겠어요. 하지만 왠지 할머니에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죠. 그냥 이 돈 공짜로 받을 순 없어요. 왜 공짜야? 어제 택시값에 국밥값으로 쳐. 아니 할머니, 꼴랑 몇만 원을 10억이 넘는 돈으로 바꾸면 제가 개자식이죠. 역시 자네는. 저는 마름침을 삼키면서 숨을 골랐어요. 이젠 점점 할머니가 치매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죠. 허파에 바람이 빠지는 듯한 소리로 껄껄대던 그녀는 가만히 방바닥을 손으로 툭툭 치며 저를 바닥에 앉히더군요. 그 손짓에 저는 다시 거실바닥에 앉았죠. 나 얼마 못 살아. 그니까 살 날 얼마 남은 사람 소원이다 생각하고 이거 줄 테니까 자네는 자네가 할 수 있는 걸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저는 고아의 무일 뿐인데 뭘 할머니한테 드릴 수 있겠어요. 왜 없어? 가만히 생각해봐. 자네 그 마음, 남 돕지 않으면 입에 가시 돋는 그 마음으로 나 살아있는 동안 나 좀 도와줘. 내 몸이 지금 이 지경이라 우리 딸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그거 데려다 주면 좋겠어. 자네 택시비 따로 또 낼게. 할머니,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허락에 10억 로또를 팔면 어떡하세요? 이 할머니 장사 그렇게 잘하셨다면서 계산을 영 엉터리로 하시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해요. 사람들 너무 믿지도 마시고. 이러니까 내가 자네를 눈에 담았지. 꼭 우리 죽은 아들 같아서. 암으로 죽은 우리 승희 위로 9살에 물에 빠져 죽은 우리 아들이 있었거든. 근데 말하는 폼새랑 눈이랑 행동이 영락없는 내 아들이구만. 날 엄마라 생각하고 얼마간 나 좀 돌봐주면 안 되나? 그리 오래 이승에서 안 삐댈게. 갈 때 되면 후딱 갈 테니 발목 잡힐까 겁먹지 말고. 가만히 제 눈치를 보면서 제 손을 부여잡는 할머니의
마르고 거칠한 손을 마주잡는 순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절 가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갑자기 가슴속이 울컥거리고 목이 뜨겁게 메었어요. 어린 시절 절 떠나신 어머니, 그리고 희망드림빌 원장님처럼 갑자기 눈앞에 이 깡마르고 연약한 할머니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저는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돼준다고? 아유, 시상에 이렇게 기쁠 때가 있나. 고마우이. 절 꼭 껴안아주는 할머니의 품이 너무 자그마해서 저는 최대한 몸을 웅크려 말았어요. 그녀의 품에 안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울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비록 양모와 양자의 관계지만 어느 친모자 못지않게 살갑게 서로를 챙기는 가족이 됐어요. 제가 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건강도 정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준 1등 로또 당첨금도 수령했지만 저는 이 돈을 어머니의 허락하에 희망드림빌에 반절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의 치료비에 쓰기 위해서 남겨뒀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면서 자신의 병원비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호야, 있잖아. 나는 내 몸 고치고 더 살 생각 따윈 없어. 이제는 하늘에 있는 그의 곁으로 어여 가고파. 다만 내 마지막 소원은 네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머니, 병원 꾸준히 다니시면 건강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괜찮다. 그나저나 나는 그냥 네가 다시 소방관 돼서 다른 사람 구하는 좋은 일 계속했으면 좋겠어. 네가 어떤 이유로 그 일을 그만둔 건지 잘 알아. 그 이유가 내 딸이란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프고.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난 네가 좋아하는 일, 가슴 뛸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는 제가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누볐던 지난 10년의 소방관 시절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오래 고민한 결과 저는 시험을 다시 치르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해 손수 따스한 밥상을 차려주며 응원했고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맛있는 집밥을 무수히 얻어먹은 결과였을까요? 저는 합격했고 다시 소방관이 됐어요. 가끔은 어머니는 짓궂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저승으로 가야 하는데 아유 손해본 장사를 했네 니가. 이런 농담을 하면 저는 불같이 화를 내곤 했어요. 정말 안 믿기겠지만 저는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 소개해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후에도 우리는 어머니를 살뜰히 모셨죠. 혹여 아내가 불편할까봐 친어머니도 아닌데 양모를 모시는 걸 마뜩찮아 할까봐 분가하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기어코 나가지 않은 것도 저희 내외였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부부와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더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우리 처대를 안겨드렸고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할모 할모 하는 혀 짧은 소리를 듣고 웃으시던 그 모습이 어머니의 마지막 날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남긴 행운은 그 10억의 로또가 아니었어요. 바로 어머니 당신 그 자체였죠. 그녀는 제가 가진 가족에 관한 결핍을 가득 채워준 분이고 도망가기 바빴던 현실을 제대로 마주보게 해주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신 분이었어요. 화수분 같은 사랑,
그것이 당신이 제게 남긴 진짜 로또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니와 처음 만난 그 비 오는 날의 밤을 떠올리면서 슬며시 웃곤 해요. 그날 그토록 무섭고 쭈뼛거리며 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왜 이토록 애잔하고 그리운 순간이 됐을까요? 혹시 가족으로 인해 상처받았고 아파했던 분들이 있다면, 혹시 예기치 않은 인생의 사고로 인해 좌절한 채 더 이상 꿈꾸지 않기를 택한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듣고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의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폐암으로 투병하던 남편과 4년 전 사별했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저는 남편이 믿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모습이 마음 아프고 그런 모습이라도 오래도록 곁에 있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살아보겠다고 노력했지만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더군요. 허한 마음에 위로가 될까 싶어 여러분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랜 투병 후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라고는 서울 변두리 34평 아파트가 전부였죠.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평생을 고단하게 일한 남편이 치료비 걱정하며 끝까지 놓지 않고 남겨주려 노력한 마지막 재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의 일조기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외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아직 전세 얻을 만큼 돈을 모으지 못했다며 집에 들어와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죠. 혼자 외롭게 살아갈 일이 걱정되었던 저는 아들의 말이 반가웠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시집살이를 하려 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정이가 먼저 들어오자고 했어요. 요즘 집값 아시죠? 전세 하나 얻으려고 해도 만만치 않아요. 대출 없이 신혼 시작하는 친구들이 없고 저희는 엄마가 받아주시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는 애예요. 둘이 열심히 몇 년 벌어서 엄마 가까운 곳에 집 마련하자고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그래?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애가 마음이 참 고맙네. 제 방 도배만 새로 하고 침대만 바꾸려고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말자고 해서요. 알뜰하기도 하다. 그래도 신혼인데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안방 내줄 테니 신혼은 여기서 보내. 아니에요. 제 방이면 돼요. 나 혼자 쓰는데 이 큰 방이 뭐가 필요해. 주말에 네 방으로 짐 옮기자. 저는 안방을 내주고 아들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집 하나 해줄 돈이 없냐고 타박하는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다더군요. 그런데 흔쾌히 홀어머니랑 같이 살겠다고 나서주는 며느리감이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조금이라도 잘해주고 싶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서 세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내외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저녁 식사도 챙겨주며 가능한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며느리는 생활력이 강하고 똑부러진 성격이더군요. 제가 한다고는 했지만은 가끔 성에 차지 않는지 한밤중에 제 방 청소를 다시 하기도 했죠. 내가 낳은 자식과도 뜻이 맞지 않는데 평생을 따로 살던 사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딱 맞을 수 있겠나 싶어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며느리 입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차 한잔 하자며 부르더군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버님 떠나시고 저희 결혼하고
그동안 정신 없으셔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다고 이해한테 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냐? 며느리가 내민 봉투는 제법 두둑해 보였습니다. 이걸로 여행 좀 다녀오세요. 이모님들이 부산에 사신다고 하던데 거기 다녀오셔도 좋고 마음 맞는 친구분들 계시면은 제주도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보는지 내가 옆에서 다 보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어머니가 방도 내주시고 살림도 맡아주시니 저희가 편하게 회사 다니죠.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희 마음 아시죠? 그럼 너희 쉴 때 같이 가자. 내가 혼자 이 돈을 받고 어떻게 놀러를 가니? 아이, 어머니도 저희는 신혼여행 다녀왔잖아요. 거기 가서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나 몰라요. 맞아요. 미정이가 우리끼리 여행 왔다고 얼마나 마음을 쓰던지. 그때부터 서울 가면은 엄마 여행 보내드리자고 말했었어요. 고맙긴 한데 너희 힘들게 일하는데 나도 염치가 있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즐거우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계획 잡으시면 가는 교통편은 저희가 예약해 드릴게요. 살갑게 챙겨주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맞벌이 해가며 홀 시어머니 여행까지 챙겨주는 며느리가 요즘 어디 있겠냐며 자매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동생과 언니를 보러 가기로 하고 일주일 여행 계획을 세웠죠. 며느리가 오가는 기차편까지 예약해줘서 아주 편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자매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이 좋아 환기를 하며 거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인터폰을 누르더군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여기 계약한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인테리어 때문에 잠깐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무슨 계약이요? 집을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백일동 704호 맞는데.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혼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계약 한 적이 없어요. 뭐 잘못 아신 것 같으니 다시 알아보세요. 잠시만요. 여기 김순덕 씨 댁 아닌가요? 김순덕은 난데? 이게 무슨... 저 여기 앞 부동산에서 계약했어요. 상가에 있는 부동산이요. 아드님 네 분이랑 계약했는데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시간 되실 때 부동산 통해서 연락 주시면요 다시 오겠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을 계약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못 안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제 이름을 정확히 말하는 상대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청소기를 집어 던지고 냅다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셨어요? 여행 가셨다더니 잘 다녀오셨죠? 지금 매수인한테 전화 받았어요. 아, 인테리어 때문에 갈 거면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줬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라 뭘 잘 몰랐나 봐요. 시간 되실 때 미리 양해 구하고 가라고 말해뒀어요. 무슨 매수인이요? 멀쩡한 내 집을 누가 내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계약은 그때 아드님 네 분이 오셔서 잘 끝내셨는데 말씀 못 들으셨어요? 아니, 내놓지도 않은 집이 팔리다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2달 전쯤에 급하다고 빨리 팔아달라고 내놓으셨잖아요. 제가 신경 써서 매수인 구해드렸는데 가격도 그 정도면 잘 받으신 거예요. 누가? 우리 아들이요? 아니, 말씀 못 들으신 거예요? 계약할 때 위임 서류 다 갖춰서 오셨던데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 아, 아니에요. 내가 착각을 해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았다니.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아들 내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직 근무 시간이지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죠. 엄마, 안 그래도 부동산에서 전화 받았어요. 집에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지금 바빠요.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냉랭한 말투로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데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라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정신을 가다듬고 간신히 집에 돌아와 소파 앞에 서성이며 시간만 확인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보다 조금 늦게 아들 내외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이 집 좋은 가격 쳐준다는 사람이 나서서 저희가 팔았어요. 마침 어머니 여행 가셨을 때 연락이 와서 신경 쓰실까봐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말씀드린다는 게 바빠서 깜빡했네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집을 팔다니?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 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집이야. 그런 집을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 맘대로 팔아? 엄마, 답답한 말씀 좀 하시지 마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이면은 이사도 못 가고 천년만년 이 집에서 늙어 죽어야 해요? 임자 나타났을 때 팔아야지 좋은 가격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네 아버지가 그 아픈 와중에도 치료비 걱정해가며 지킨 집이야. 나한테 남겨준 집이라고. 원래 법적으로도 아버지 유산은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 명의라고 다 어머니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게 이 사람이 집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자고 한번 말씀드렸다는데 그때 좀 듣지 그러셨어요. 그제야 2달 전쯤 며느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2사람 직장이 다 강남인데 변두리에서 출퇴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교육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사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강남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로 이사갈 재간이 없는데 어쩌겠냐고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너희 말대로 안 했다고 지금 나 몰래 집을 팔아버리고 말도 안 한 게 내 탓이라는 거냐? 어머님 탓이라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손으로 아버님 유산 정리하시기 힘드신 것 같아서 저희가 나서서 정리한 거죠. 지금 가격 잘 쳐줄 때 팔아야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그러세요. 제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앞으로 집값이 엄청 떨어질 거래요. 그래요, 엄마. 지금 가격 잘 받을 수 있을 때 팔아서 우리 좋은 동네로 이사 좀 가요. 이런 변두리에서 몇십 년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 집이 어떤 집이긴요? 변두리 낡은 아파트. 누가 쳐다보기나 해요? 지금 아니면 팔고 나가기도 어려워요. 잘했다고 칭찬은 못해줄 망정 왜 그러세요? 어안이 벙벙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에게 용돈 봉투 내밀며 고생했다고 놀러 갔다 오라던 아들 며느리가 맞나 싶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모든 건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를 여행 보내놓고는 일을 저지른 게 틀림없더군요. 너희들 이러려고 처음부터 다 생각하고서 집에 들어온 거니? 그래서 나 여행도 보낸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없는 돈에 기분 전환하시라고 보내드린 거죠. 혼자 적적하실까봐 들어와 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섭섭해요, 어머니. 비위를 맞춰? 여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니? 긴 말 할 것 없다. 내가 한 계약이 아닌데 그게 말이 돼? 어서 취소해라. 당장 전화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도 마세요.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처리된 거고 이미 계약금 다 받아서
저희 회사 앞에 집도 얻었어요. 지금 취소하면 양쪽의 계약금 2배로 돌려줘야 하는 거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집을 얻어?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려고 그랬죠. 사실 어머니가 이렇게 펄쩍 뛰실까봐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럴 거를 알면서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질러? 너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실 텐데. 네, 아마 잘했다 하시겠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사 한번 가게 됐다고 이 난리세요. 세상 좋은 집, 좋은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도 이제 이런 찌글찌글한 동네에서 벗어나서 좋은 강남에서도 좀 살아보시라고요. 강남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이니? 거기 산다고 다 부자 되는 줄 알아? 이 집 팔아서 거기 무슨 집을 산다고 그래. 저희 회사 앞에 빌라 전세 괜찮은 걸로 구했어요. 그런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잘했으니까. 전세? 너희 아버지가 남겨준 집 홀랑 팔아먹고 전세로 간다는 거니? 어머니, 그것도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데요. 사실 이 집 팔아봐야 강남에 멀쩡한 방 한 칸 얻기도 어려워요. 그나마 저희가 다 발품 팔아서 그만한 집 구한 줄이나 아세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동네 가서 어떻게 사니?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정든 집 떠나서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남의 집 살이를 해? 어머니, 이런 동네를 어디 강남에 비교하세요? 살아보시면 어머니 생각도 바뀌실 거예요.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들어왔니? 집 하나 탈락 남은 거 팔아서 이사 가자고 하려고? 그래서 순순히 시집살이 한다고 한 거야? 사실 이 집에 계속 살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이 동네에서 애 낳아도 어디 제대로 된 학원이 하나 있긴 해요. 주변에 순 교육이 안 좋은 업소들 뿐이고 후미진 골목에 술 취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우리 애 이런 동네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와요. 이 동네에서는 절대로 애 안 낳아요. 할 말이 없더군요. 저에게 잘못을 빌지는 못할 망정 잘했다고 눈 똑바로 치켜뜨고 소리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싶고 자식에게 뒤통수 맞고 길거리 헤매는 노인들 나오던 TV 프로그램이 떠오르더군요. 나는 이사 못 간다. 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든 3배로 돌려주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못 가. 버티고 버텼지만 아들 내외는 꼼짝도 하지 않고 결국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말았죠.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포장이사 한다며 짐을 빼고 난리였습니다. 엄마, 빨리 짐 챙기세요. 정 버티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오늘 이사 갈 거니까 엄마는 여기 남아서 고소를 당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니, 저희도 할 만큼 했어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끼리 갈 테니까 부산에라도 가 계세요. 사실 어머니야 서울살이 계속 고집하실 이유도 없긴 하죠. 이모님도 혼자 계시니까 거기 가서 같이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나도 엄마 고집 몰라서 그래. 어디 가시든 알아서 하실 테니 얼른 짐이나 챙겨. 아들 내외는 정말 저만 남겨놓은 채로 이삿짐을 모두 챙겨서 떠나버렸습니다. 빈집에 덜렁 혼자 남은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만 삼켰죠.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있던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숨겨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내들고 여행 가방 2개에 옷가지와 중요한 물건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동네에 혼자 사는 또래 지인에게 당분간 신세를 지기로 하고 짐을 내려놓은 저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죠. 그리고 며칠 후 부동산 업자와 함께 제가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강북 끝자락에 오래되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보러 갔습니다. 여기가 말씀하신 가격으로는 최선이에요. 그래도 이 집은 신혼부부가 살아서 주방이랑 화장실도 싹 고치고 보일러도 다시 놔서 같은 가격대에서는 정말 최고 수준이에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집안은 아주 깨끗하네요. 도배도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럼요. 진짜 혼자 사시기에 이만한 집이 없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강북 변두리에 작고 낡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망설이지 않고 계약했죠.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에 간 저는 가방 속에서 꽁꽁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저만의 비밀 통장이었죠. 제가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줄 아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저를 조용히 옆으로 불렀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 앉아봐. 이게 뭐예요? 보험증서? 봐, 이거 내 사망보험이야. 수익자는 당신이고. 아니, 이런 거를 왜 들었어요? 이게 얼마야?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를 도대체 왜? 왜 들긴? 많이 넣어야 나중에 보험금도 많이 타지. 그러니까 왜요? 멀쩡한 사람이 부정타게 저런 거를 왜 들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원래 이런 거 들어두면은 더 오래 사는 법이야. 혹시 알아? 나중에 급할 때 요긴하게 쓰게 될지. 이거는 절대 애한테 말하지 말고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 알았지? 군대 간 아들에게 나중에라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남편은 훗날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한 그날도 역시 제 손을 꼭 잡고 똑같이 말하더군요. 여보, 그 보험금은 절대로 애한테 말하지 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애가 착실하지 못하고 어딘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나는 항상 불안해. 내가 마음 편히 가려면은 당신이 꼭 혼자만 알고 있겠다고 약속을 해줘야 돼. 알았어요. 걱정 말아요. 꼭 혼자만 알고 있다가 필요해지면 요긴하게 잘 쓸게요. 그러자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다짐을 받고 얼마 후 남편은 힘든 투병을 끝내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던 그 순간이 결국 오고야 말았네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고 오갈 데 없어진 순간 떠오르는 것은 바로 남편의 얼굴과 그 통장이었죠. 나이 먹어 제 몸 하나 누울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서러운 일인지 남편의 성견지명이 없었다면은 저는 무위탁 독거노인으로 길바닥을 헤매게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새로 산 집에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죠. 생각보다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홀가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치우고 싶을 때 치우면 되는 생활이 나쁘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들 내외가 남편이 남겨준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고 저는 낡았지만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한 그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TV를 틀면은 온통 부동산에 대한 뉴스들 뿐이었죠. TV 속 아나운서들은 하나같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역대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년 대비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벼락부자,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매일 눈 뜨면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부동산 폭등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락장을 예상하던 사람들도 모두 입장을 바꿔 당분간은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더군요. 그리고 정말 어제는 말도 안 된다 싶던 높은 가격으로 오늘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폭등기였죠. 구질구질하다며 아들 내외가 팔아버린 강북의 그 아파트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더니 결국 2년 만에 4억이 넘게 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 결국 전세 가격도 요동을 치더군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전세가가 터무니없게 오르자 여기저기서 서울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뉴스에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 생각이 나더군요. 얌전히 있었으면 강북의 아파트 가격도 올랐을 텐데 그 마지막 유산을 홀랑 팔아먹고 전세로 이사를 가더니 이제 강남의 전세 가격이 기함할 정도로 올랐다는데 그걸 어찌 감당하려나 싶었죠. 아마 예전 강북집을 팔아 받았던 금액으로는 이제 강남은커녕 서울 어디에서도 전세집 구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반면 제가 선택한 낡은 아파트는 호재가 터지며 폭등장을 타고 가격이 상상 못할 지경까지 올라버렸죠. 오랜 시간 끌어오던 재건축이 마침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허가가 난 것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일 상황까지 가버리고 말았죠. 저는 집을 팔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생각해 보라면서 매일같이 더 오른 가격을 제시하더군요. 6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요지경은 처음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 가까이 소식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왔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게야? 그이가 부산 이모님께 여쭤봐서 간신히 알아냈어요. 어머님이 저희가 연락해도 말해주지 말라고 얼마나 당부를 하셨는지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한참을 버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같으면 동생 뒤통수 치고 재산 팔아먹었다는 자식들한테 소식 알려주고 싶겠니? 저희가 무슨 뒤통수를 쳤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저희도 더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그 마음을 몰라주세요? 잘하고 싶어서 여행 다녀오라고 속이고서 내 인간 빼내서 집을 팔아먹었니? 그 아파트가 어떤 집인지 뻔히 알면서 자식이 그게 부모한테 할 짓이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다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만 믿었는데 저희가 경솔했어요. 저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기세등등하던 며느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연신 빌더군요. 이제와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서 돌아가거라. 어머니, 그이가 화병이 났어요. 매일 뉴스에서 집값 오른다는 말만 나오고 전세값도 너무 올라서 저희 이제 만기도 다 돼가는데 강남은커녕 서울 변두리도 이 돈으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이유가 뭐야?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직장이 서울인데 이 돈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경기도 구석밖에 없어요. 저희가 잘할 테니까 저희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잊었어? 이사 가면서 잘 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다 잊은 거냐고.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평생 뉘우치면서 어머니께 잘하고 살게요.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저는 같은 꼬임에 2번 속을까 싶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내 앞에서는 웃으며 용돈 쥐어주고 뒤로는 그런 짓을 꾸몄다는 게 아직도 몸서리 쳐지게 무서워. 너희를 믿을 수가 없는데 같이 살자는 게 말이 되니?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리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멈추고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뒤통수 친 건 오히려 어머님 아니세요? 뭐? 이 집은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저희한테는 그 집 말고는 한 푼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몰래 얼마나 돈을 꽁쳐놓고 계셨길래 이런 아파트를 턱턱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보니 이 아파트 재건축 허가도 나서 지금 아주 난리라면서요? 그거 치고 있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디 길바닥에서 객사했을지 모를 일이지.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왜 다시 들어와 이것까지 팔아먹고 싶어서? 어머니도 참, 저희가 어디 저희끼리 잘 살려고 그랬어요? 더 좋은 곳에 가서 어머님 편히 모시고 싶어서 그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니? 지금 봐라. 멀쩡한 내 집 팔아먹고 전세로 가더니 이제 강남 전세는 꿈도 못 꾸게 됐는데 아직도 잘했다는 거니? 그러니까요. 누가 갑자기 이렇게 집값이 난리가 날 줄 알았나요? 지금 그이는 알아눕기 일보 직전이에요. 잠도 못 자고 매일 술만 마신 지 한참 됐어요. 이러다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판이라고요. 그런 사람 많다고 뉴스에 매일 나오더라. 그러게 분수에 맞게 가진 거에 만족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기니? 강남 노래를 부르더니 어머님이 애초에 좋은 동네에 사셨으면 저희가 미쳤다고 전세로 갔겠어요?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좋은 곳에서 애 키우고 싶었던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주세요?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사는 곳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디 살든 다 자기 할 탓인 거야. 어머님은 정말 세상을 모르세요. 요즘은 어디 사느냐로 사람 첫인생이 결정되는 세상이라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 전세 연장해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3억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쫓겨날 판이에요, 어머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꽁짝 잘 맞는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야지. 내 집 팔 때는 둘이 아주 손발이 척척 맞더니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디? 어머니,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놈은 어미가 둘이라 그런 짓을 했다니?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매몰차게 며느리를 내쳤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 연락하고 찾아오며 저를 괴롭히더군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이러다 정말 짐이라도 싸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 전 집을 팔라며 전화했던 부동산에 연락해서 시세를 알아보고 가장 좋은 값으로 팔아달라고 부탁했죠. 지금은 내놓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며 잘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이사한 집에서 2년을 살고 제가 살 때보다 2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집을 처분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되었죠. 그 돈으로 저는 물 좋고 산 좋은 가평에 최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실버타운 관리팀장이 제게 그러더군요. 저희 시설은 단연코 국내 최고죠. 여기 이 배를 누르시면은 시설 내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바로 각 호실로 와서 응급 상황을 확인해 주고요. 세탁물은 내놓으시면은 깨끗하게 세탁 후 바로 각 호실로 직접 배달해 드려요.
모든 식사는 유기농으로 한식, 양식, 중식이 뷔페식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수영장을 보러 가실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실버타운에 정말 잘 오셨어요. 라고요. 정말 돈이 좋긴 좋더군요. 직원들이 최고급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던 이 실버타운에서 저는 하루 세끼 영양 골고루 갖춘 식사에 간식을 먹고 운동시설과 사우나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주하는 간호사들이 매일 아침 혈압까지 체크해 주더군요. 실버타운에 넣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잘 따져서 이자 높은 은행 몇 군데에 나눠서 예금을 하고 그 이자로 매달 생활비를 하기로 했죠. 남편과 아들의 그늘에서만 살 때에는 제가 이렇게 모든 일을 척척 해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역시 사람은 뭐든 닥치면은 다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이랍니다. 혼자 남을 저를 걱정했던 남편이 몰래 남겨준 보험금으로 저는 평생에 없던 호강을 하며 노후를 보내게 되었죠. 요즘 저는 좋은 시설에서 고급으로 먹고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정말 원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놓지 못하는 자식이라는 인연뿐이네요. 그런 일을 겪고도 아직도 아들이 걱정이 되냐고 핀잔 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잊을만 하면은 죽는 소리 하며 연락하는 자식을 완전히 떼버리지 못하는 것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겪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도 제 귀엔 철없고 부족한 아들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 미정이 얼굴이 반쪽이 돼서 돌아왔던데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저희 다시는 안 보실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런 분 아니잖아요. 엄마, 저희 그냥 경기도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출퇴근이 힘들긴 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다는데 엄마도 참 이렇게 고집세신 줄 몰랐네요. 아무리 애원을 해도 반응이 없자 결국 아들은 포기한 듯 경기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여유를 얻게 되었지만 제가 어떻게 그 돈을 혼자 다 써버리겠어요? 결국 하나뿐인 아들에게 얼마쯤은 남겨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죠. 아들네가 뜬구름 잡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분수에 맞게 착실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치고 살면은 어디든 좋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곳에 살고 싶으면은 스스로 노력해서 올라가야지. 허황된 꿈만 꾸고 몹쓸짓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자식 내외도 더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도 받으시고 무언가 작은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